반갑습니다. 민은기입니다. 교보 인문학 석강에서 음악 강의는 한 번도 안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최초로 음악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제목은 피아노에 담은 우주라는 그 내용인데요. 사실 피아노는 너무 우리한테 친숙한 악기고 우리 주변에 어디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어디서나 있다는 거는 그게 그만큼 유용하고 그만큼 능력이 많다는 뜻일 텐데,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좋아한다는 의미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탁월하고 그다음에 또 얼마나 아름다운 악기인지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피아노라는 악기가 담아낼 수 있는 음악은 도대체 어떤 음악이고, 이 악기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좀 포괄적으로 다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피아노에 담은 우주라는 제목은 사실 제가 최근에 집필한 이 책의 제목입니다. 사실 교보 인문학 석강을 제가 의뢰받은 지 한 3개월 지났는데요. 그때 한참 이 책을 교정보고 있어서 이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게 오늘 인쇄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렵게 받아서 지금 아직도 따끈따끈한데요. 제가 강의하는 날과 발행일이 똑같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참 신기하고 재밌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피아노에 담은 우주, 이 책은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기획하고 있는 난생 처음 한번 들어보는 클래식 수업이라는 시리즈 책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 책의 5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클래식 작곡가 중에서 한 명씩 위대한 작곡가를 한 명씩 선택해서 그 사람의 삶과 작품을 이제 조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겉모습이고 내용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클래식 음악의 핵심적인 기초, 이거를 아주 제 나름대로 아주 쉽고 그다음에 친절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그래서 사실 피아노 음악에 관해서도 이 클래식 수업 5권 이 책만 읽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식은 많이 다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책에 담아내지 못했던 얘기들, 특히 이제 소리를 담을 수 없어서 QR코드를 사용했는데, 그런 아쉬운 점을 오늘 강의에서 많이 포함하려고 하는데요. 그를 위해서 제가 무대에 피아노를 한 대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피아노를 연주해 주실 젊은 피아니스트 2분을 초청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피아노 전공의 노희성 군, 그 다음에 우리 김강태 군을 소개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강의를 위해서 음악을 들려주실 거고요. 강의는 전체적으로 3개의 강의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 강의는 피아노가 만든 음악, 피아노를 만든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음악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 피아노를 만들기 위해서 작곡가들이 또는 피아니스트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아노는 1720년 경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폴이라는 사람이 제작을 했거든요. 이 당시 건반 악기의 이제 주류 건반 악기는 합시코드라는 것이 있었었는데, 모양은 똑같이 생겼지만 굉장히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악기인데요. 그러니까 합시코드가 이제 우리가 플렉트럼이라고 그래서 이제 기타나 류트 같은 거를 이제 피크로 이렇게 뜯어서 연주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구조로 현을 뜯어서 연주하는 악기인데요. 이 현을 그러니까 연주자가 뜯는 힘이 이 현을, 그러니까 연주자가 건반을 치는 힘이 플렉트럼이 현을 뜯는 힘에 전달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건반을 세게 쳐도
센 소리가 나지 않고 아무리 약하게 쳐도 약하게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소리의 강약이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악기였는데, 이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프리가 제작한 피아노는 햄머가 치는 구조인데 이 햄머에 정확하게 연주자가 그 연주하는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주목받은 것이 바로 센 소리와 작은 소리를 구분해서 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센 소리와 작은 소리를 이탈리아 말로 포르테 피아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도 포르테 피아노, 나중에는 좀 줄여서 피아노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처음에는 좀 그런 전체적으로 좀 음량도 적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한 1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술적인 혁신을 이뤄서 지금의 이제 피아노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적 혁신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중 이탈 장치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현을 건반이 그 쳤을 때 다른 음을 치기 전에 다른 음을, 그러니까 그 친 건반이 돌아오기 전에도 다른 음을 쳐도 그게 소리가 날 수 있는 기술적인 그 진보인데, 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한 100년이 걸렸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그 이제 개발이 됐고, 이 이중 이탈 장치의 개발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너무 좋아하는 연주자들의 속주, 그다음에 연타라고 해서 빠르게 같은 음을 여러 번 칠 수 있는 이런 기술, 그런 기법들이 그러니까 피아노로 이제 연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그 이제 세밀한 기술 외에도 피아노의 진보는 대부분 좀 더 풍성한 소리를 내고 싶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소리를 담고 싶다라는 쪽으로 계속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풍성한 소리를 담기 위해서 현의 두께를 좀 두껍게 하고, 그다음에 많은 소리를 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가청 그 음역이 7옥타브쯤 된다 그러는데, 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음부터 들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음까지 모두 포괄하고 싶으니까 그 많은 현들을 다 피아노 안에다가 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담다 보니 피아노가 이제 한정된 그 면적 안에 이 많은 현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불가능해서 현 2개를 이제 겹쳐서 그 이제 하게 되는 아이디어가 또 나왔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거는 그렇게 풍성한 소리를 내기 위한 악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 현들을 지탱할 수 있는 압력을 악기가 견뎌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잘 고정할 수 있는 고정 장치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연주자가 격렬하게 연주를 하더라도 이 프레임이 뒤틀리지 않도록 금색 프레임을 갖게 되는데 한 10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 1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정말로 음량도 증가하고 오케스트라나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 그러니까 음량이나 그다음에 세밀한 이런 그 표현의 변화 같은 거를 담아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악기가 돼서 우리가 지금은 뭐 이 피아노를 악기 왕이라 그래도 아무도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 좋은 악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피아노가 갖고 있는 별명 중에 인간이 만든 가장 경이로운 악기, 인간이 만든 가장 경이로운 상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음악적 열망이 쌓아 올린 테크놀로지의 기적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악기로서 인간이 얼만큼까지 그 담고 싶었는지 이거가 잘 반영된 그런 악기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게 이제 한 19세기 초면 거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그 좋은 악기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좋은 악기가 되다 보니까 정말 모두가 사랑하는 그런 악기가 되었습니다. 그 모두가 사랑했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첨단 악기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거를 자기 거실에 하나씩은 두고 싶어 했던 거죠. 게다가 이런 테크놀로지를 담고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선진적인 기술을 다 한 악기 안에 담고 있고, 그거의 표현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그 월등하고, 게다가 고가니까 이거를 거실에다 이렇게 하나 갖다 놓으면 뭐 여러 가지를 증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재력이 있다, 또는 또 내가 이렇게 선진 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선진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다, 음악적으로 당연히 고상하다, 우아하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자랑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유럽에서 19세기부터 이제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 한 대 정도는 정말 엄청난 그 자부심을 갖는 그런 상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아노라는 악기가 다른 악기보다도 유난히 우아하고
유난히 고상한 음악을 그 담아내는 장치로서 이제 자리매김했다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유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를 수입했던 신대륙에서도 그랬었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에 피아노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뭐 다른 뭐를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굉장히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그런 상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능력이 되면 너도 나도 이거를 갖고 싶었는데 누구나 저렇게 큰 거실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갖고 싶은 악기가 되다 보니 어떤 기술적인 발전을 또 이룩하게 되냐면 이렇게 그 넓게 펴져 있던 이런 그 이걸 누워 있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피아노를 위로 세우게 된 거죠. 위로 세웠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현들이 이렇게 가로로 있던 거를 업라이트 이렇게 바로 세웠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세우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좀 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햄머가 밑에서 위로 현을 때리고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 장치를 하지 못하고 옆에서 때리고 스프링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그랜드 피아노보다는 풍성하거나 자연스러운 이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지만 좁은 공간에도 놓고서는 누구나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중화되는 장점이 더 컸기 때문에 보급형으로는 업라이트가 이제 많이 보급되게 되었고 이 업라이트 덕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기술적인 점 외에도 피아노가 가진 장점, 그리고 이것이 대중화될 수 있는 장점 중에는 아마추어도 연주하기 쉬운 악기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피아노가 결코 쉬운 악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바이올린 같이, 그 전에 이제 가장 사랑받던 악기를 바이올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이올린 같은 악기에 비하면은 연주 자세가 일단 편하고요. 앉아서 연주하고 또 몸을 비틀거나 그 손을 들거나 이러지 않고 연주할 수 있어서 인체 공학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연주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또 더 큰 장점은 뭐냐면 음을 만들어낼 필요 없이 그냥 누르기만 하면 이미 그 음이 조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세팅된 거를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누르는 것이 바로 손가락인데요. 우리 신체 중에서 아마 누구나 마찬가지일 텐데 가장 그 수월하게 조작할 수 있는 그 신체 부위가 바로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으로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걸 하나씩만 누르기만 하면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가 되려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누구나 정말 이것으로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대중화되기 아주 좋은 조건의 악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또박또박 한음 한음을 치려고 피아노를 배우는 게 아니라, 피아노를 배우면 금방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좀 굉장히 현란하고 좀 멋있게 이렇게 폼나게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악기보다도 분명히 가장 쉬운 악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에서 보는 이 소년처럼 이렇게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한다는 의미는 사실 손가락을 내 맘대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부분이 이게 우리가 연습한다는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1만 시간의 법칙 얘기를 하는데, 피아노를 1만 시간만 쳐서 정말 그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까? 이건 전문가가 되는 것보다는 조금 멋있는 아마추어가 되려면 정말로 1만 시간의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요. 좀 역설인데 제가 손가락이 굉장히 그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 10손가락이 모두 다 수월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데요. 그 10손가락 중에 기껏해야 두 번째 손가락,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내 맘대로 움직이는 손가락일 테고요. 엄지도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긴 한데 엄지는 굉장히 둔탁하죠. 그래서 힘 조절이 안 돼서 무작정 큰 소리밖에 잘 못 내서 엄지로 작은 소리를 내는 것이 의외로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긴 장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잘 움직일 것 같은데 의외로 약하고 힘이 약하고, 길기만 했지 다른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세 번째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거든요. 뭐 넷째, 다섯째는 말할 것도 없이 혼자만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동작인 거를 이제 피아노를 배우시면 발견하게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피아니스트들이 죽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습곡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난한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뭐 세 번째 손가락을 위한 연습, 네 번째 손가락을 위한 연습, 뭐 고르게 스케일을 연습하는 거, 아르페지오를 연습하는 거, 이거를 정말 무한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하는 이제 기간을 거쳐야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이 당연히 만만치 않고 이거를 넘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제 보면 여기 소년도 내 손가락이 그 어떻게 연주하는 방법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렇게 이제 불평하는 그런 저기 만화 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소녀도 어떻게 그 검정색이랑 하얀색 말고 다른 색깔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잘 칠 텐데 하면서 불평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 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 모든 피아니스트들이 극복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피아니스트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피아니스트가 됐다고 보면 될 텐데요.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그 프레드리크 쇼팽과 그 프란츠 리스트도 이제 당대의 정말 최고의 기교파 연주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당연히 피아노 테크닉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고 이들이 가졌었던 그 테크닉을 연습곡이라는 장르로 이거를 표현을 했거든요. 한 사람씩 그 연주를 들어가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쇼팽을 살펴보면요. 쇼팽은 그 연습곡을 19살 때부터 작곡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9살이란 나이는 자기가 이제 그 전문 피아니스트가 되고 이제 이미 이제 19살 때 피아니스트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테크닉에 가장 관심이 많았을 때죠. 이때부터 작곡을 해서 모두 20대에만 27곡의 그 연습곡을 작곡을 했는데요. 그 쇼팽 연습곡의 특징은 뭐냐면 그 27곡의 곡 중에서 한 곡에 하나의 테크닉을 찍 담았다는 거죠. 한 곡을 연습하면 그 테크닉 하나는 정복한다. 이런 걸로 그 연습해야 되는 테크닉이 하나의 성격처럼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되게 모든 피아노를 쳐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악보는 한온이고 그 외에 뭐 바이의 체르니 뭐 이런 연습곡들은 정말 지겹고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쇼팽은 그러면서도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정말 그 시적인 정서를 담아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연습곡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쇼팽의 연습곡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연주회용 연습곡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기 위한 곡이 분명한데도 연주회에서 그 연주해도 그러니까 전혀 이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곡이라는 건데 이거를 전부 다 들어보면 좋겠지만 아주 27곡이나 많으니까 우리 그 노희성 피아니스트를 불러서 조금씩 그 이제 시범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러니까 그 첫 번째 20대 23살에 출판했던 걸로 맞아 23살에 출판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작품 번호 10번에 12곡을 담았거든요. 그 12곡 중에 이제 그러니까 오프스 10번 중에 1번을 보면 지금 이제 그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첫 곡을 보면 이게 어떤 거를 연습하는 거냐면 아르페지오라는 거거든요. 아르페지오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펼친 화음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화음에 속한 음들을 한음 그러니까 한꺼번에 화음을 누르지 않고 한음 화음은 이제 짚어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 화음이 이렇게 흩어져서 들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만 여기 이 안에 간격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옆에 다른 음을 안 누르고 이 화음에 속한 음들만 누르는 거가 피아니스트한테는 정말 극복해야 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 이 아르페지오 연습을 정말 죽도록 하는데요. 이 곡에서는 그 두 마디 단위로 네 옥타브를 넘나드는 아르페지오 연습을 하는 곡인데 이게 다른 연습곡보다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죠. 앞부분만 한번 들려줄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르페지오를 연습하는 곡이고 두 번째 곡은요. 그 이제 이것은 연주자들한테는 이제 그 당연히 옆에 붙어 있는 음들을
연주하는 거가 떨어져 있는 음을 연습하는, 그러니까 연주하는 것보다는 쉬운데, 이게 반음계인 경우는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을 번갈아서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곡을 보시면 좀 더 특별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반음계를 연주하는 손가락이 우리 손 중에서 가장 약한 3번, 4번, 5번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그 자료 화면 보시면은 거기 손가락 번호가 쓰여 있는데요. 왜 그 잘 움직이는 1번, 2번 놔두고 3번, 4번, 5번 갖고 이 어려운 반음계를 연주하냐면, 1, 2번은 거기서 이제 내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내성으로 음정을 계속 치고 있고, 그리고 그 두 손가락으로는 내성을 치고 있고, 나머지 세 음 가지고 이 빠른 패시지를 연습하는 거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그 연습곡인데 한번 들려주세요. 네, 너무 예쁘게 쳐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자, 그런 곡이었고요. 세 번째 연습곡은, 이거는 우리 귀에도 굉장히 익숙한 곡인데요. 이거는 이제 음형, 그러니까 리듬, 짧은 리듬들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음형은 어떤 게 있냐면, 왼손으로 싱코페이션 리듬, 그러니까 싱코페이션은 뭐냐면 강박에 액센트가 들어가지 않고 양박에 들어가는 이 싱코페이션 리듬을 연주하면서 선율은 오른손에서 레가토로 아주 부드럽게 흐르도록 연습을 하는 건데, 이게 좀 연주자들이 극복해야 되는 것 중에서 오른손 왼손 전체의 독립성이거든요. 둘이 하고 있는 거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면 굉장히 헷갈리는데, 왼손에서 하고 있는 리듬도 만만치 않은데 오른손은 이어서 붙여 연주를 해야 되고, 게다가 또 이 곡도 마찬가지로 내성에서 반주를 또 엄지와 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보통 이게 노래로 이별의 노래라는 걸로 이제 편곡됐기 때문에 아주 귀에 익숙한 선율인데도 실제로 연주를 저렇게 우아하게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곡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잘 아시는 곡이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이 4번은 왜 어렵냐면, 우리가 왼손과 오른손을 방향을 다르게 흔들으라 그래도 굉장히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곡은 왼손에서는 스타카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은 완전한 레가토죠. 왼손과 오른손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연습곡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 곡도 다섯 번째 곡도 유명한 곡인데, 이 곡의 어려움은 지금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린 이 조표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플랫이 6개가 붙어 있는 조를 연주하려면 이제 검은 것만밖에, 이거는 게다가 마이너라 G 플랫 마이너라는 곡인데, 아마 우리가 듣는 곡 들어보신 곡 중에서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드물게 사용되는 곡이고, 흰 건반은 누를 기회가 거의 없고 검은 건반만으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피아노에서 흰 건반에 둔 거는 많이 쓰는 음이기 때문에 흰 건반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음계를 쓸 때만 가끔씩 누르라고 검은 건반은 위에다가 작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원활하게 연주를 하려면 흰 건반을 많이 눌러야 쉬운 곡인데, 이거는 흰 건반을 거의 누르지 않고 검은 건반만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 곡이라, 뭐 별명으로 우리나라 말로 흑건, 뭐 블랙키 이렇게 불리는 정말 이렇게 만만치 않은 곡인데, 이것도 좀만 들려주세요. 네, 끊임없이 이어질 건데, 자, 이거 외에 각각 펼친 화음에 또 레가토 연습에 화음 연습에 각가지 이제
그 미션을 하나씩 담아가지고 23살에 출판을 했고요. 그 후에 다시 27살에 오프스 25 작품 번호 25로 다시 12곡을 이제 그 연습곡을 출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25 중에 첫 번째 곡은 아까 우리 봤던 아르페지오를 양손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그 리듬이 또 완전히 둘이 똑같게 나오지도 않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곡이고요. 그 다음에 25-2도 많이 연주하고 또 굉장히 예쁜 곡인데, 이 곡은 뭐를 연주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 3이라는 거, 이게 세디단표거든요. 그런데 오른손은 8분음표로 된 세디단음표, 왼손은 4분음표로 된 세디단음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박자를 따라가면서도 음영이 완전히 다른 두 개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연주되는 그 아름다운, 연주자로서는 치기 어려운 그런 곡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그 듣기가 좋지. 그러니까 뭐 다른 연습곡보다는 그 쇼팽의 연습곡을 연습하는 게 훨씬 행복할 거는 맞는데, 정말 저렇게 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연습을 했을 거라고 그 상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25-3은 그 25-3은 이렇게 4개의 다른 음영을 연습하는 곡이고요. 25-4도 재밌는데 그 액센트가 오는 음이 강박에 오지 않고 다 엇박자로 약박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싱코페이션을 연습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5-5는 이런 거를 그 역점 음표, 그러니까 점음표도 이제 그 액센트, 그러니까 균등 분할이 아닌 건데 이것도 뒤집어져서 역전 음표가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이제 흐르면서 거기에다가 또 펼친 화음을 연습해야 되는 또 이제 리듬 연습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이제 쇼팽의 에튜드 중에서 최고 난이도가 있는 곡으로 꼽히는 곡 중에 하나 25-6을 한번 부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곡은 3도 연습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3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3도 화음을 계속 연달아서 그러니까 연주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선율이 다시 등장하는 곡이거든요. 이거 조금만 들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도 25번이 더 10번보다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25-7, 28, 5-8 지나서 25-9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거는 그 25-3처럼 그 이제 서로 다른 리듬들이 섞여서 나오는데, 섞여서 나오는 이거를 굉장히 이제 레지에로 그 부드럽고 우아하게 이렇게 표현해내야 되는 것이 이 곡의 이제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그 어려운 곡이 2곡 기다리고 있는데요. 25-10은 이게 이제 옥타브 연습이에요. 옥타브는 이제 그 이제 8도 음정인데 같은 음인 거죠. 같은 음인데 이제 음역만 다른 두 음을 옥타브라고 얘기하는데, 옥타브가 연주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그 음을 강조할 때 많이 쓰이는데, 거의 이제 연주자들이 이 옥타브 간격을 몸에서 디폴트 값으로 갖고 있어라, 이거를 강요하는 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옥타브가 계속 진행되고요. 중간중간에 화음으로 이제 선율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곡인데요. 좀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5-11은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겨울바람이라는 부제까지 붙어 있는 곡인데요. 설명 필요 없고 한번 들어볼게요. 엄청난 반음계랑 아르페지오랑 아주 현란한 곡인데요. 이 곡 다음에 다시 양손 아르페지오 연습곡까지 더해서 이렇게 전체 12곡을 27살에 오프스 25로 쇼팽이 출판을 했고, 그다음에 29살에 이렇게 연습을 시켰는데도 또 부족했던지 3곡을 더 작곡을 해서 이제 전체 27곡의 에튜드를 작곡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노이성군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그러니까 에튜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좀 들어봤는데, 이제는 한 곡을 좀 전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어떤 곡을 골랐냐면 뭐 가장 유명한 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프스 10의 12번 혁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곡인데요. 이 혁명이라는 제목이 붙은 거는 이제 이 곡을 작곡했을 때 쇼팽이 20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빈에 나가 있었거든요. 이제 곡을 떠나서 좀 큰 물에서 놀아야겠다고 빈에 나갔는데 8개월 전에 자기 고국 바르샤바에서 폴란드의 이제 바르샤바에서 사관 생도들이 주도하는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민중보기가 일어나서 8개월 동안에 이 혁명이 거의 이제 성공하나 했었었는데 러시아 군이 이제 그때 이제 러시아가 폴란드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를 대항하는 혁명을 이제 일으켰는데 이제 러시아가 계속 밀리고 있다가 정말 진압군이 대거 투입되면서 아주 잔혹하게 이 혁명 세력들을 다 제압을 하게 되고 혁명이 실패로 들어갔던, 그래서 그 소식을 접했던 쇼팽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분노에 차 있던 시절에 작곡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그때 이 심정을 바로 이 곡에 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곡이 그렇게 본인이 고국을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쇼팽은 그렇게 우리가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시상을 그대로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유난히 쇼팽 에튜드 중에서도 더 격렬하고 그다음에 정말 무슨 경류가 흐르는 듯이 왼손에서 흐르는 이 아르페지오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바로 그때 이제 고국의 상황을 묘사한 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즐기는 곡인데요. 이 곡은 한번 전곡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무관중으로 진행을 하고 지금 제작진만 이 연주를 듣게 돼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정말 연습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쇼팽의 연습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프란츠 리스트의 연습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쇼팽도 대단한 피아니스트지만 쇼팽 이상으로 테크닉을 중시했던 피아니스트입니다. 더군다나 테크닉하면 나다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거의 허풍스러운 기교파라고 할 정도로 한번 연주하는 걸 보면 거의 서커스에 가까워서 그래서 듣는 사람들 입을 딱 벌어지게 하는 걸 아주 위험한 기교를 그렇게 즐겼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리스트 연주를 두고 저건 절대로 두 손으로 연주하는 게 아니다, 세 손 테크닉이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두 손이 아니라 열 손가락으로 연주한다. 아까도 손가락 얘기를 했지만 정말 손가락 기교가 아주 뛰어났던 연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기 사진에서도 잠깐 보이지만 사실 리스트의 손은 캐스팅으로도 남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유연한 손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커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옥타브만 닿으면 연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옥타브 이상 10도를 아주 편안하게 짚을 수 있었었고, 길기만 한 게 아니라 남자들이 손이 클 수도 있는데 남자들이 손이 굉장히 둔탁한데 리스트의 손은 끝은 굉장히 섬세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손가락의 신체적인 능력을 타고났고, 또 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정말로 이제 최고의 기교파 연주자가 되었는데요. 리스트가 얼마나 테크닉에 그야말로 집착을 했는지는 우리 리스트가 작곡한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이 연습곡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연습곡 에튜드 앙 누즈 엑제시스라는 연습곡인데, 이 12개의 연습곡이거든요. 이거를 작곡한 해가 리스트가 15살 때인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테크닉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작곡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곡을 1830, 그러니까 25살에, 그러니까 14살이군요. 1811년생이니까 25살에 더 어렵게 편곡을 해요. 이제 또 테크닉이 더 늘어났으니까 이거를 더 편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곡을 가지고 이제 철이 들어서 아무도 연주 못하는 곡을 만들어 놨으니까 6번 트레상낭달 에튜드라는 건데, 이거를 다른 사람도 좀 연주할 수 있는 형태로 출판한 게 우리가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리스트 연습곡을 우리가 그랑드 에튜드 파가니니랑 트랑상단탈 에튜드 이렇게 두 작품을 꼽는데요. 4번에 보여드린 이 파가니니 대연습곡은 6곡으로 되어 있고, 트랑상단탈 에튜드는 12곡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곡이 되기 전에 이제 이거는 맨 마지막에 최종본으로 나온 거고, 그 전에 젊은 혈기로는 도저히 다른 연주자들은 흉내도 못 낼 기교를 담아서 이런 연습곡을 작곡했던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는 좀 이렇게 불혹의 나이쯤 되니까 이걸 다시 편곡을 해서 세상에 내놓게 됐는데요. 쇼팽의 연습곡을 들어봤으니까 리스트의 연습곡도 우리가 피아니스트를 초청해서 들어볼 텐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연습곡, 초월적 기교 연습곡, 이 12곡 중에 이 초월적 기교라는 것 자체가 리스트가 지은 이름인데, 그냥 상식적인 거를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월적 기교 연습곡들을 보다 보면 이게 정말 연습곡이 맞냐, 왜냐면 연습곡이라는 거는 되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연습해야 되는 건데, 이 곡은 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전문 피아니스트가 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연습곡이라는 취지랑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게다가 이 곡들이 좀 어려운 거는 뭐냐면 다 표제를 리스트가 거의 다 자기가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기교 연습에 더해서 표현력까지 담고 있는, 정말 거창하다는 말로 표현이 될까 모르겠는데 저는 좀 심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요.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곡, 이제 샤스네즈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직역하면 이제 눈 치우기인데 정말 이걸로 눈을 치웠을까? 눈 치우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저는 보면 거의 눈보라가 치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연습된 해야 되는 그런 요소를 하나만 잡는다면 지금 악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트레몰로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트레몰로가 계속되면서 아주 고음과 그다음에 아주 저음에서 이것들을 이제 선율은 낮은 음과 높은 음에서 하고 가운데서는 정말로 저기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속도로 트레몰로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이번에는 이거를 김강태 군을 초청해서 리스트의 연습곡 초월적 기교 연습곡 12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드러운 터치로 시작해서 이렇게 강력한 클라이막스까지 끌고 가는 그 이제 그런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 트레몰로는 확실하게 연습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는 연습곡을 작곡을 했고요. 자, 지금까지 피아노가 만든 음악, 그다음에 피아노를 만든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피아노의 탄생 과정부터 그다음에 진화 과정, 그다음에 진화해서 이런 기술을 얻기까지 노력했던 두 작곡가의 연습곡을 살펴봤는데요. 그 5분만 쉬고 두 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